안녕하세요.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내일을 여는 보이스 김유미입니다. 최근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공부 시간이 주당 50시간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오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인생에서 필요한 건 공부의 양이 아니라 질이겠죠. 자, 그래서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에는 전남대학교 물리학과 황인각 교수님과 함께 공부가 재미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동생이 이거 공식이라면서 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바보냐? 그런 걸 외우고 다녀? 라고 말할 거랍니다. 맞습니다. 홀수와 짝수를 더하면 왜 홀수가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명확해집니다. 이걸 공식처럼 외우는 것의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거나 비효율적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런 더하기 빼기를 통해서 홀수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는 과정을 생략하고 이걸 달달 외우는 것은 공부가 아닌 의미 없는 노동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우리 학생들의 많은 공부가 짝짝짝, 홀짝홀 이런 걸 외우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에 관해 많은 분들이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협력보다 경쟁을 부추긴다. 학업 시간이 너무 과도하다. 지방대학이 몰락한다. 공부 환경 자체가 불공평하다. 등등 많습니다. 모두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늘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가 뭔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를 잘한다라고 할 때 그 공부가 뭔지, 학생으로서 배워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저는 현재의 공부가 지닌 문제점을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공부가 재미가 없을까요? 50이 다 되어서 평생학교에 등록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중1 영어 교과서를 들고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재밌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큰지, 장미가 어떻게 꽃을 피우는지, 판화 만드는 법, 피리 부는 법을 배우는데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공부가 재미없게 느껴진다면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전기를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보내는데 어디서 전력이 가장 많이 낭비되는지, 또 송전탑에서 왜 수천에서 수만 볼트의 고압 전압을 사용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전기 관련해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모른다고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학 교과서에 나옵니다. 일반 학생들이 전력 수송에 대해 관심을 갖기가 쉬울까요?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과나 공대 진학한 대학생들을 만납니다. 전기에 대해 가르치면서 난감할 때가 많은데, 왜냐하면 전압이나 전류, 저항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수능 문제도 곧잘 풀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전력 낭비가 전선의 저항에서 일어나고 전압을 높이면 전력 낭비가 줄어들어서 효과적이다. 이런 대답까지 합니다. 수식으로 계산할 줄도 압니다. 그런데 전압이 뭐지? 전류가 크다는 게 무슨 뜻일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전압의 자체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껴보지 않았고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홀수와 짝수가 더해지면 왜 홀수가 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런 깊은 고민 없이 단편적으로만 지식을 받아들이면 대학에서 배우는 다음 단계의 심오한 지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외웁니다. 특히 수학이나 물리 같은 체계적인 학문은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외우기 시작하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외워야 하는 괴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펼쳐보니까 학생들의 처지가 이해가 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게 풀면 된다. 이런 식의 끊임없는 지식의 나열입니다. 아하, 이런 거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는 설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전압을 바꾸는 이유와
그 변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차라리 학생들이 늘 사용하는 휴대폰 충전기에 예를 드는 게 어떨까요? 콘센트에서 나오는 220V 교류 전압을 바로 휴대폰에 연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5V 직류 전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죠. 충전기를 직접 열어서 거기 들어있는 부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거나 고장난 충전기를 고쳐보는 이런 수업을 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 비로소 전압, 전류 이런 단어들이 살아있는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노동권을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시나요?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중2 사회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아르바이트도 해볼 기회가 없었을 텐데 노동자 입장이나 이런 법적 절차가 마음에 다가올까요? 이런 공부가 삶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걸 아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한 우등생으로 인정하고 이걸 모르면 열등감을 갖게 만듭니다. 공부가 싫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런 파편적 지식을 습득한 사람은 나중에 어떤 문제점을 갖게 될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가면 자신만의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자기 나름대로 지식을 소화한 친구와 그냥 주어진 대로 지식을 수용하기만 한 친구들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수동적인 공부를 해온 학생들은 교수의 지시만 기다립니다. 하란 대로 일을 열심히 해오지만 새로운 사실을 눈여겨보거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다양한 해결책을 시도하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당연히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학생들이 나중에 우리 집에 전기 배선을 설계하고 컴퓨터 회로를 만들고 발전소를 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자신 안에서 지적인 혁신이나 번뜩이는 영감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시하고 요구하고 감시하는 상사가 됩니다. 일의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결국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학점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왔느냐가 그 사람의 역량을 결정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학생들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즉, 어떤 커리큘럼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그 대답은 교수나 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것 중에 우리 삶에 요긴하게 쓰이는 지식이나 경험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면 됩니다. 제 경우에는 국어 시간에 했던 글짓기, 또 영어책 본문 통째로 외운 거, 기술 시간에 자동차 엔진, 전기 회로 이런 것들을 배운 게 도움이 됐습니다. 자습 시간에 여러 친구들이 저한테 수학 문제를 찾아와서 들고 와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전교 1등 친구의 짝꿍이 와서 물어보길래 그랬습니다. 네 짝꿍이 나보다 더 공부 잘해. 근데 그 친구는 시간이 아깝다고 안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럼 시간을 낭비한 걸까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제가 친구들을 가르쳐 줬던 그 경험이야말로 저한테 가장 좋은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미술 시간에 찰흙으로 동물을 만들고 모자이크를 만들고 붓글씨 이런 것들이 제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줬고요. 가정 시간에 바느질, 강낭콩 키우기, 타일 만들기 이런 실습을 잠깐 하긴 했지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게 삶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근데 더 도움이 됐던 것은 취미로 했던 종이 공작 그리고 컴퓨터로 게임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제 관심을 따라서 서점에 가서 책을 뒤지고 밤새워서 고민해서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많은 실패 끝에 결국 성공하고 나서 얻는 그 뿌듯함. 제가 지금까지 교수로서 많은 연구들을 해왔는데 이 어릴 적 경험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때 배운 거죠. 학교는
학생들이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식을 얻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면 당연히 교실에 모여서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또 학업의 부담을 줄여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개척하고 다양한 도전을 해보도록 여유를 줘야 됩니다. 밤 늦게 학교에서 나와서 바로 학원으로 향하는 학생들의 삶은 너무나 단조롭고 학생들이 정작 배워야 할 그 삶 자체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좋은 대학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진짜 실력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의 교과서는 삶과 동떨어진 이런 파편적인 지식들로 가득할까요? 전문적인 학자들이 교과서를 만들면 자신들이 쓰는 전문 용어와 복잡한 학문 체계를 그대로 교과서에 집어넣기가 쉽고, 그래서 일상과 동떨어져서 학문 그 자체의 교과서가 갇혀있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를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인수분해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꼭 숙달해야 된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들어온 사회 선생님은 인수분해에 숙달되어 있을까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수학쌤한테 물어봐. 라고 답할 겁니다. 사회 선생님은 인수분해 모르고도 세상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수학 선생님은 고려 시조에 대해 대부분 다 까먹었을 것입니다. 국어 선생님이 영어 시험을 치면 50점, 6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 학생들에게는 인수분해, 고려 시조, 영어 독해 모르면 큰일 날 것처럼 다그치는 것입니까? 자신들은 자기 과목만 가지고도 교사 일을 잘만 하면서 왜 아이들에게는 그걸 모르면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창시절에서 정말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진실을 말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법, 자신을 성찰하는 법,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마음,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것들이겠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과서는 그 분야의 조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민감하고 자신이 아는 바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학생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한데 한마디 한마디 참 공감하면서 듣게 되는데, 그런데 교수님은 물리학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일단 제가 든 궁금증부터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물리학을 대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네.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네. 알고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이 수준의 공부를 이미 해온 겁니다. 그래서 더 놀랐죠. 네. 고등학교 때 이미 이거 다 해봤는데 왜 모르는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했던 공부가 이해를 도와주는 공부가 아니었고 단순히 문제 푸는 공부였다는 걸, 그 문제점을 깨닫게 됐고요. 네. 거기서 크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냥 놀게만 놔둬도 알아서 공부는 잘할 거야, 성적은 잘 나올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깨지면서 이제 아이들의 교과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가르쳐 주려고. 네. 그랬더니 제 아이들과 평소에 내가 대화하고 아이가 생각하는 주제의 범위를 교과서가 훨씬 뛰어넘고 있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네. 이거 수준이 맞지 않다라는 그 위기감이 확 들었습니다. 정말 몸소 체득하시면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신 게 지금의 이런 교육법의 어떤 문제점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강연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면 사실 우리가 너무 어렵고 재미없는 거 하다 보면 조금의 성취감 때문에 재미를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동안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몰랐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일단 교과서가 재미없으니까 공부를 재밌게 하기가 힘들긴 했을 텐데, 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고자 한다면 한 가지 방법은 이걸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해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계속 듣기만 하는 공부랑 내가 말로 이걸 표현해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가 있잖아요. 네. 뭐 선생님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네. 저희도 책을 공부할 때 진짜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결국 내일 내가 학생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순간이 되면 이게 정말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을 가르치고 내 표현으로 설명해보고 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훨씬 공부를 실제적으로 또 재미있게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남을 가르치는 과정을 저도 방금 잠깐 떠올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왜 이러지? 이유도 생각하고 그걸 말로 표현했을 때 진정 내 것이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이유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그냥 공부는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공부의 목적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계를 조사를 했더니 미래의 나를 위해서가 이제 80%고요. 그밖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 지향적인 답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공부 그 자체에서 의미와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그 결과가 주는 보상 여기를 바라보고 가게 되면 뭐 일단 당장은 좀 동기부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평생을 이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치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는데 내가 이번 공을 넣으면은 연봉이 올라갈 거고 난 집을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차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뛴다면 당연히 공을 못 넣겠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되려면 그 일에 온전히 몰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순간에는 이것들이 가져올 결과와 보상 그것들을 깡그리 잊어버릴 정도의 강렬한 몰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런 몰입이 필요한데 우리가 저 목표만을 본다라는 거죠. 현재 네. 몰입에는 집중하지 않고. 네. 그런 문제점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그러고 싶지만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라는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뭐 교과서의 문제도 강연 중에 이제 짚어주셨지만 평가 중심.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런 교육하고 싶지만 평가해야 되잖아요. 시험 문제 외워서 이렇게 내야 되고 뭐 답변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평가의 문제요. 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고민했는데 특히 저희 이제 물리 쪽 분야는 답을 쓰시오. 그럼 이 친구들은 수식만 쫙 쓰고 나중에 답 35.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항상 나갑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적게 주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제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어떤 점이 궁금한지를 써봐라. 이걸 배우면서 가장 너한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부분을 적어봐라. 네. 특별히 깨달은 게 있으면 말해봐라. 이런 이제 문제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럼 객관적으로 채점할 수 없지가 않냐. 그렇죠. 맞는지 틀렸는지 20점인지 30점인지 어떻게 하느냐. 네. 저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받아들여야 되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네. 그렇다고 평가를 공정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포기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방식의 평가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학교 교육에 반영이 조금씩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처럼 그런 선생님들도 이제 점점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이 교과서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강연 중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교과서가 어떻게 바뀌면 그러면 공부가 재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미국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낮은 수준의 것들을 배우는데 대신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단순히 수학 문제를 풀어라가 아니라 네. 여기에 적합한 실제 예시들을 들고 또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 보도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깊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가면은 갑자기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부가 확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대학에 가면 이제 죽자사자 공부를 하기 아. 시작하는데 저는 그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좀 느슨하고 열려있는 사고, 즐겁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공부를 하고 대학에 가서 정말 우리가 하는 고등학교 공부처럼 치밀한 네. 단계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그 출발은 이제 또 교과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수준 정도를 맞춰야 한다라는 어떤 문제점들 네. 오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교육이란 게 그렇습니다. 학교, 교육, 사회, 국가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누군가 이제 아이들의 부모로서 그럼 나는 뭘 해줘야 할까? 학원 네.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셨다가 네. 집에서라도 뭔가 아이들의 열린 사고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부모님의 역할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가 당장 바뀌지도 않고 뭐 학교에서 혁신적인 수업을 하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제 부모님이 나머지 키를 잡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적어도 최소한 초등학생이라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 시간을 온전하게 놀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얘들이 동네에서 놀이터에서 친구들하고 깍깍거리면서 노는 게 결코 공부 안 하고 노는 게 아니라 그 나이에는 그게 가장 좋은 공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노는 동안 아이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야, 우리 이것도 해볼까? 네. 야, 너 저기 가서 이런 역할을 해봐. 그리고 그러니까 배우도 됐다가 과학자도 됐다가 건설자도 됐다가 얘들은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노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정말 오늘 제대로 공부를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 당연히 불안하실 텐데 성적이라는 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역량 중에 극히 일부만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다고 우리 아이의 인생은 이제 망했다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좀 길게 보시고 이 아이가 그래도 자신의 심지를 가지고 네. 분명히 자신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바라봐 준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해라라는 것보다 네. 부모 자신이 TV보다 책을 보는 사람 네. 또 자신이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걸 아이들과 나누고 또 아이들한테 너 몇 점 맞았어 묻는 대신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네. 그래? 재밌다. 또 알려줘봐. 이렇게 아이들한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공부가 재밌어지려면 그 아이들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에서부터 공부가 매번 힘든 거야 열심히 해야지 이거보다는 뭐가 재밌었니? 라고 네. 물어봐 주는 거. 공부가 정말 재밌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죠.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현재 첨예하고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또 실력 있고 생기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뀔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놀이가 공부가 되고 공부가 놀이가 되는 그런 나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흔히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우리 사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육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오늘 내일을 여는 보이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